안녕하세요, 야송입니다. 평가 결과는 한참 전에 나왔죠, 사실. 네, 연초에 나오고요. 저 C 받았습니다. 나가란 얘기지. 고가라는 게 뭐냐면 직장인들 성적표라고 보시면 돼요. 고가가 낮으면 연봉이 깎일 수 있고 성과급이 깎일 수 있고요. 그리고 승진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어요. 저희는 고가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 연봉과 관련된 고가, 그리고 다른 하나는 승진과 관련된 고가예요. 저는 승진과 관련된 거를 C를 맞았는데 다행히 월급은 살아있어. 덕분에 해외 현장에 나와서 플러스 됐던 게 다 제로가 됐어요. 점수가 월급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큽니다. 아니요, 생각보다 크지 않다고 할 수 있겠네요. 지금 월급을 받고 계시는 분도 모르실 수 있는데 저희 월급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놀라셨죠? 한 1%에서 1.5% 정도 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5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돈이어서 아마 모르셨을 거예요. 그냥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연봉 인상 정도니까. 그럼 이 고과가 어떻게 영향을 주냐? 고과는 보통 5단계로 나눠져 있어요. 이제 S, A, B, C, D 이렇게 5가지 등급으로 나누거든요. 그리고 그 퍼센테이지가 20%, 20%, 30%, 20%, 10% 이렇게 나뉘는데, 그러니까 저는 하위 30%라는 얘기죠. 전 글렀어요. 자, 다시 돌아가서 이 연봉의 기준은 B에서 잡아요. 그러니까 A나 아니면 그 위에 S를 받으면 한 1%, 2% 이 정도씩 더 주고, 반대로 D를 맞았다? 이거는 연봉 인상 없음. 다행히 회사가 깎지는 않아요. 깎지는 않는데 아까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서 연봉이 인상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고정됐다라는 얘기는 사실상 손해라는 거죠. 그래도 이 연봉은 큰 차이가 안 났는데 월급 5만 원 그렇게 큰 차이 아닙니다. 근데 성과급에서 차이가 엄청나게 나요. 성과급이라는 거는 사실 이 회사의 의무사항은 아니에요. 회사가 반드시 직원한테 줘야 되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현금 상황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안 줄 수도 있지만 보통 웬만하면 받죠. 그 전년도의 성과가 좋았다, 회사의 성과가 좋았다, 그러면 직원들한테 줍니다. 근데 이 금액이 꽤 큰데 이 S랑 D랑 받는 금액이 한 500만 원 이상 차이 나갈 수도 있어요. 이것도 B가 기준인데, 예를 들어서 B가 500만 원을 성과급을 받았다고 해요. 그럼 S는 한 150% 줘서 750만 원 받았고, D는 50%만 줘가지고 250만 원만 받았고, 그러면 차이가 500만 원이죠. 그럼 여러분이 성과급 받는 날 동기들이랑 모여가지고 술 한잔 하는데 쟤는 나랑 똑같이 일했는데 나보다 500만 원을 더 받았어. 화가 나요, 안 나요? 나죠. 아니 내가 쟤랑 비교해서 500만 원이나 못 받을 정도 일을 안 했단 말이야? 이런 느낌이 든단 말입니다. 근데 실제로 그만큼 걔가 일을 더 많이 했냐? 그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이게 평가가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동기라고 하더라도 다른 팀에 속해 있거나 다른 현장에 있었다면 평가자가 다르니까 또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툴이 다르면 결과가 다르다. 그래서 이 연봉과 관련된 고과는 성과급에 영향을 준다. 그러면 승진은 어떻게 되냐? 단순히 오래 다닌다고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시진 않겠죠. 승진도 마찬가지로 고가가 S부터 D까지 이렇게 5단계로 나뉘어집니다. 각각 점수가 다른데 인사팀에서 어떤 평가 기준이 있고, 그걸 기준 삼아서 그 리스트, 승진을 하는 대상자 리스트를 위에 올려요. 그럼 이제 각 팀의 한 실장급들이 이걸 평가를 해가지고 정합니다. 이 정한 내용을 가지고 최종적으로는 CEO한테 컨펌을 받죠. 이 점수라는 거는 내가 자격증을 땄다거나 아니면 석사를 했다거나 해외 현장에 근무했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가점들이 포함돼요. 저는 다 날렸지만 그런 점수들을 가지고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생각보다 쉽지가 않은 게 운이라고 해야 할까요? 각 팀마다 인원이 다르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신입사원을 30명으로 봤을 때 한 25명이 건축이고 2명 전기, 3명 설비 이렇게 했다고 봐요. 아무래도 이 건설 회사는 건축직이 전기나 설비직보다는 그 인원 풀이 더 많단 말이에요. 그럼 한 50%가 예를 들어서 50%가 승진 대상이다 라고 했을 때 전기는 1명, 설비는 1명에서 2명, 근데 건축은 한 12명에서 13명이 승진 대상자가 아닌 거잖아요. 그럼 이게 퍼센트의 문제가 아니고 그 절대적인 그 수치가 굉장히 작다는 거죠. 진급하는 사람이. 그래서 사원에서 대리, 대리에서 과장, 이런 다른 단계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포함을 하자면 점점 더 그 인원수가 그 갭이 커질 거란 말이에요.
사실 요즘은 이 직급 체계를 뭐 사원 대리 이렇게 나누는 것보다는 그냥 뭐 프로라든가 뭔가 그런 다른 용어를 쓰려고는 하는데 뭐 이해하기 쉽게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내가 고가를 잘 받을 수 있나요? 이게 저는 C를 받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제가 얘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평가자인 소장님께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소장님에게 답변을 들은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자, 이거는 구글에서 MBO 검색을 하면 이제 양식이 나오는 건데요. 대체로 이렇습니다. 목표, 추진 과제, 상세 내용, 그리고 가중치. 목표는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냐, 그 목적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추진 과제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뭘 해야 된다, 그 결과물이 나와야 되고, 상세 내용은 이 결과물을 내기 위해선 단계적으로 어떤 수순을 밟아가야 된다, 그냥 계획 세우듯이. 그리고 가중치라는 거는 전체 여러 항목들이 있을 때 100으로 봤을 때 내가 이거의 중요도를 한 30%, 20% 이렇게 해서 100을 맞추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로 목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목표에는 4대 지표라는 게 있어요. 매출, 원가, 수금, 그리고 수주. 요거는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에요. 거의 외부 요인이라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뭐냐면 그 현장 자체의 목표가 있어요. 올해의 매출을 얼마를 달성하겠다. 이건 이제 본사랑 현장이랑 얘기를 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게 현장의 목표지 여러분의 목표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현장 목표 그대로 써서 내가 매출 얼마를 달성하겠다라고 목표를 썼어요. 근데 현장에서 이거를 다음 해로 넘겼어. 이번 해에는 그 매출 달성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나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거니까 D 맞을 거야? 아니잖아요. 뭐 이제 소장님이랑 이게 점수 때문에 이제 상담을 할 때, 아니 이게 그 현장 목표에서 제가 이렇게 적었는데 상황이 그렇게 안 돼가지고 저도 못했는데, 이런 식으로 뭐 얘기를 해봐야 소용이 없죠. 그냥 문서상에 나는 목표가 매출이 얼마였고 그걸 달성 못했다, 이게 된 거잖아요. 뭐 수금, 원가, 수주 다 마찬가지죠.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나 혼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목표로 쓰시면 안 된다. 이 목표는 크게 한 3가지 카테고리로 나누면 좋은데, 첫 번째는 현장의 특이성. 내가 해외에 있으면, 뭐 미국에 있으면 그 미국에서만 통하는 뭔가 그런 전략.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해서 다른 현장에서도 쓸 수 없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발주처는 어떤 게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발주처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런 전략을 써야 된다 라는 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현장 구성원으로서의 목표인데, 뭐 공무 아니면 공사, 그럼 각 파트에서 나의 역할은 무엇인가, 내가 이걸 잘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가, 이걸 적으셔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자기개발이죠. 보통 운동이나 아니면 어학 이렇게 쓰는데, 그래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한 몇 개로 쓰면 좋냐, 한 8개에서 10개 정도로 쓰는 게 좋아요. 왜냐면 여러분 그 학부 시절 때도 뭐 건축, 그러니까 설계 수업이 6학점인데 내가 다른 뭐 구조 수업을 3학점짜리를 A 받았어. 근데 설계를 C를 받았어. 이거면은 이거 복원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분산을 해야 된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그래서 10개 정도의 항목을 다 10%씩 나누면 분산 투자가 되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는 이제 평가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좀 디테일하게 나눠져 있으면 편해요. 그냥 뭐 3개만 30, 30, 40 이렇게 때렸다.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줘야 될까를 마찬가지로 평가자도 고민하게 되고, 거기서 40%를 넘은 게 C 나왔다? 그럼 이제 좀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이 두 번째 추진 과제는 서술형으로 쓰면 안 돼요. 두루뭉술하게 안 됩니다. 딱 간략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수치화될 수 있는 걸 쓰셔야 돼요. 좀 쉬운 거로 예를 들면은, 뭐 예를 들어서 자기 개발을 하는데 운동을 썼어요. 내가 3대 500을 하겠어. 이것도 그래요. 뭐 물론 정량적이라고 할 수는 있는데, 이거는 뭐 이게 증거가 남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내가 거기서 뭐 벤치를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뭐 하프 마라톤을 해서 메달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뭐 주짓수를 해서 블루벨트를 받는다든가, 뭔가 이렇게 남는 거, 언어라고 치면은 자격증을 따서 몇 점 이상, 뭐 이렇게 딱 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상세 내용은 익히 아시는 그런 계획을 세우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 세울 때는 단계적으로 세우시는 게 좋아요. 저희가 연초에 이거 계획을 짠 다음에
연말에 바로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중간 평가가 한 번 있어요.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해서 내가 6월이든 뭐 9월이든 그때 뭘 이루겠다라는 걸 했을 때 그거를 가지고 중간 평가를 해서 소장님과 면담을 하면 저 이 정도 단계까지 왔습니다. 얼마나 깔끔해요. 말은 이렇게 했지만 사실 이걸 생각하는 게 되게 어렵죠. 여러분 뭐 자소서 쓸 때도 되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가는 경우도 좀 있어요. 안타깝지만 이 취지는, 회사의 취지는 되게 좋은데 이걸 써야 하는 사람 입장에서 아니 일도 되게 바쁜데, 일하기 바쁜데 내가 이걸 신경 쓰면서 또 써야 되나, 내 시간을 써야 되나, 이럴 수 있단 말이죠. 그게 현실이긴 한데 그래도 잘 적으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건 명확한 근거가 되니까. 남들 쓰는 거 다 똑같이 따라 쓰고 베껴 쓰고 받아 쓰고 이렇게 했다, 그럼 내 점수가 C가 나오더라도 할 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뭐 감점이 됐건 뭐 점수가 안 됐다, 점수가 안 좋을 때는 이걸 가지고 항의할 수도 있어요. 이거 뭐 뭔가 이상 있는 것 같다, 내 점수가 왜 이러냐, 알려달라. 그랬을 때 근거가 되는 자료가 있어야 돼요. 없다면, 그리고 추가로 이걸 평가를 할 때 소장님이 바로 평가하시는 게 아니고 내가 나 스스로를 자체 평가를 해요. 그때 내가 몇 등급을 써야 되냐, S 적으세요. 나 양심적으로 내가 S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S를 안 적으면 딴 사람이 절대 S를 주지 않아요. 내가 뭐 양심에 찔려서 A를 적었다, B를 적었다, 나를 평가하는 사람들은 절대 그거보다 높게 주지 않습니다. 같게 주면은 다행이지. 그러니까 S 적으세요. 그럼 안녕.